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사사건건 정치대담으로 시작합니다. 김우영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오후 4시 현재 투표율이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죠? 전국 14.1%, 14.1%가 벌써 투표를 마치셨습니다. 두 분 혹시 투표를 하고 오셨는지요? 전 내일 할 계획입니다. 내일 하실 계획이고, 교수님은요? 저도 내일 주말에 우리 송파병에서 당직자들과 함께 할 계획입니다. 굳이 송파병, 네. 이럴 때 한번 이야기해야죠. 네. 저도 이제 내일 할 계획인데 예상보다 사전투표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걸 가지고 유불리를 벌써 이야기하는 게 좀 섣불러 보이긴 합니다만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전 투표는 절차적 간소성이 있고 어디서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거기에 뭐 특별한 정치적 의미를 바로 부여할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전 투표율이 높을수록 아마 우리 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 강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여론 흐름을 보면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 여론이 과반이긴 해서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이제 총선 때 사전 투표율이 높아가지고 결국 그 사전 투표에서 많이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지난 총선에 이제 경험적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번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사전 투표 이후에 제기됐던 우리 당의 일부의 그 사전 부정 선거에 대한 논란이 완전히 불식이 되면서 윤석열 후보부터 나서가지고 사전 투표를 하고 있고 전 당 지도부와 전 당협위원장이 나서서 지금 전국적으로 사전 투표를 독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도 오늘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동사무소에 많은 분들이 줄이 서 있는데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사전 투표할 때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연령별로 다양하게 다 줄 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전 투표로는 사전 투표의 투표율만으로 여야의 누구에게 유불리가 있는지는 아직 속단하기 힘들다. 까봐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야권 지지층에서는 그 우려가 실제로 있었잖아요. 네. 뭔가 저 투표 용지가 어디로 갈까, 보관이 제대로 네, 되는 네. 건가 이런 의구심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해소가 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선관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지 엄격하게 그걸 완전하게 의심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들을 주문해 놓은 상태고요. 실제로 또 법을 개정을 해서 지난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 이 선관위에다가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 사전투표에 대한 확실한 후송 대책, 그다음에 보완 대책들을 보완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믿고 사전투표를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사전투표 독려하고 계신 거죠? 전국의 조직에서? 네, 전 조직을 총력 가동하고 있습니다. 네. 자, 사전투표 첫날입니다. 오후 6시까지니까 아직 오늘 못 가신 분들도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대선 여러모로 사상 초유의 대선이다 이런 표현들 특히 이제 언론에서 정말 많이들 했는데 특히나 어떤 부분에서 좀 이런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일단 승패에 있어서의 예측이라는 것이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뭐 일주일 다르고 이주일 다르고 지금까지 상당히 그 고비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는 벼랑 밑으로 떨어진 듯 하다가 기어 올라오고 엄청난 그 집착력과 생명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결국은 9회 말 그 투아웃 상태에서 마지막 공에 대한 집중력을 누가 발휘하느냐. 저는 뭐 해본 사람이 해본다고 생존이 강하고 집착력이 있고 또 국민들에 대한 호소력이 있는 그런 이재명 후보가 막판에 홈런을 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상 초유의 대선이라는 점은 저는 이제 두 가지 점인 것 같은데요. 비호감이 사상 초유죠. 그래서 저도 국민의힘 소속입니다만 이번 대선처럼 여야 양강 후보에 대한 비호감 논란, 특히 이제 배우자 논란까지 이게 합세가 돼가지고 일단 역대급의 어떤 비호감이 서로 상대방에 대한 어떤 정쟁의 도구로 활용될 정도로 비호감이 좀 높았던 대선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민주화된 이후에 직선제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 투표 일주일 전까지도 그 승패를 알 수 없는 선거를 저는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승패를 관망하기 힘든, 예측하기 힘든 이런 예측 불허의 난전은 저는 처음인 것 같아서 정말 이번 선거는 살얼음판인 것 같습니다. 네. 초박빙을 넘어서 초초박빙 이런 표현까지 나오던데 투표함을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지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투표소에 가셔야 한다는 거. 그래야 내 표가 가치를 나타낸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선 상황 보시죠. 후보들 오늘 일제히 사전투표 참여하는 걸로 오늘 일정 시작했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이번 대선의 선택 기준은 경제, 위기 극복, 평화, 통합입니다. 제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사전투표는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청와대와 정부종합청사가 있는 이 종로구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네, 제3지대에서 함께 다당제를 외쳤던 안철수 후보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제1야당이 손을 잡았고요. 자, 코로나 상황 이야기를 잠깐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신규 확진자가 26만 명을 넘었고 사망자도 가장 많았던 날입니다. 186명. 근데 이 와중에 이제 정부는 상황을 봐서 방역을 계속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신호를 계속 주고 있고 당장 내일부터 다중이용업소 그 영업 시간이 연장이 되죠. 밤 11시까지로. 아무래도 투표 과정에도 좀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사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 코로나 방역 완화 그리고 오미크론 환자의 숫자가 폭증하는 이 상황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정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손을 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일각의 우려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때 절대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코로나 환자가 이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폭증하면서 투표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고 아까 말씀드린 초초박빙의 이 안개 속 대선 판세 속에서 투표율 자체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을 좀 날카롭게 저는 곤두세우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도 왜 사전투표를 계속 독려하냐면 3월 9일 하루에 투표하는 것보다는 오늘 4일, 내일 5일까지 해서 3일 동안 투표를 해야 이 코로나라는 위험성 속에서 조금 더 안전하게 그러니까 어르신께서도 9일 날 가서 하루만 하시려면 얼마나 줄을 서서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좀 분산해가지고 훨씬 더 코로나로부터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해 주십사는 그런 정치적 의미가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뭐 정부에서 물론 입법을 해서 코로나 확진자나 격리자도 특별한 시간을 둬서 이제 투표할 수 있게 했습니다만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이 참정권 행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각별히 만전의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방역과 정치는 분리해야 됩니다. 방역에 자꾸 이제 정치적인 해석을 집어넣으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는 마치 이제 정부 여당이 오미크론 확진자를 대폭 늘려가지고 엄청난 그 어떤 투표를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언급을 유세해서 하셨어요. 상당히 그 국가의 수반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의 의도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언행을 하셨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엊그제 아이들 입학식 했거든요. 그동안 K-방역이 성공을 했고 치명률이 아주 많이 이전과는 달라진 오미크론 환경에서 스마트한 방역과 경제 생활을 서로 어떻게 잘 연계할 것이냐. 그 이제 실험대에 올랐기 때문에 일단은 정치적인 해석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부의 방침에 최대한 협력하고 따르는 것이 바이러스하고의 전쟁 시기에 국민된 자의 도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방침이니까 따라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고 방역은 과학으로 하는 거니까요. 과학적인 검토를 통해서 전문가 집단이 내린 결론이라면 믿고 가는 게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 신뢰 자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걸 무너뜨리면 사실 누가 집권하든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접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후보들의 동선도 전략이잖아요. 예. 보면 이재명 후보는 오늘 광화문 지역에서 투표를 했고 윤 후보는 부산에서 했죠. 네네. 요 동선은 어떤 의미를 좀 가지는지. 광화문은 대한민국의 시민이
세계 최고의 시민혁명을 만들어낸 광화문 촛불의 공간 아닙니까? 거기에서 경제 위기 극복과 통합과 평화를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이 팬데믹 양극화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가 그런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선장, 안정되고 책임감 있는 리더는 누구냐 그 문제에 대한 판단과 먹고 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다. 서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총대를 맬 수 있는 그런 후보, 가난한 흑수저 출신의 이재명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평화는 밥이고 돈이다. 한반도의 그 리스크, 전쟁을 둘러싼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우리의 경제 활동의 중단이나 장애로 다가와서는 안 되겠다라는 평화 경제의 의도를 또 강조하고 계신 네. 의미가 있습니다. 윤 후보는 왜 부산에서 시작하고 TK까지 올라가는 겁니까 오늘? 제일 간단한 현실적 이유는 오늘 부산과 TK 일정이기 때문에 부산에서 투표한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오늘 부산을 다 훑고 그다음에 경산, 경주를 거쳐가지고 대구를 갔다가 안동, 영주까지 가는 걸로 오늘 유세 일정이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사전투표 첫날인데 사전투표 첫날 첫 투표를 그다음에 첫 일정을 사전투표를 하는 걸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가서 남구에서 한 건 뭐 당연히 현실적으로 사전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후보로서의 장소 선택이라고 보고요. 뭐 굳이 정치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부산, 뭐다음 경남, TK 이게 이제 사실 윤석열 후보의 가장 핵심 지지층이 결집되어 있는 일종의 이제 자기 안방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장 그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보이고 있는 영남 지역에 호소하는 의미로 사전투표의 맨 첫 그 투표를 거기서 했다고 의미를 부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나갔습니다만 이 지역별 지지도 결과를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네, 국민의힘은 광주, 전남북, 호남에서 목표 득표율을 30%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방송 3사가 실시한 이 여론조사에서는 11.1% 나와 있고요. 수도권이 아마 가장 중요하겠죠. 표도 가장 많고요. 보면 여기는 윤석열 후보가 다소 좀 앞서는 오차범위, 인천, 경기는 완전히 오차범위 되고 서울은 좀 벌어져 있죠. 44대 35 이렇게 좀 벌어져 있습니다. 자, 일단 수도권 흐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권 지고 선거 이기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경기 인천에서는 뭐 지금 지표마다 다른 지표가 나옵니다만은 나름대로 상당히 그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지난 4년 동안에 경기지사로서의 업무적 성과를 체감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좋게 보고 있고 이제 부동산 폭등 때문에 이제 서울 여론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막판에 이제 부동산 공급 정책 또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규제를 상당 부분 완화하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그런 공약들 또 2030 여성층을 겨냥한 1인 가구에 대한 여러 가지 안전 지원 정책 그런 것들을 세심하게 전개를 함으로써 서울의 지지율 회복에 총력을 다했고 상당 부분 그 지지율은 거의 올라왔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수도권. 수도권은 이제 저희들 바람으로는 수도권에서 지금 계속 우위를 지키고 있는 이 추이가 있는데요. 이게 이번 사전투표뿐만 아니라 다음 주 본투표도 그대로 이어질 거라고 저희들은 기대 및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도권이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에 이게 출렁거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쭉 추이를 분석해 보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이후에 여야의 투표 민심이 바뀐 그 상황이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저희들로서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지난 그 6월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했거든요. 이건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에서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행정동 수백 개 동에서 5개 동인가 빼고는 전부 우리 당이 이겼습니다. 그런 일이 역사적으로 없었습니다. 그런 식의 엄청난 이 판세가 뒤바뀐 흐름이 있었는데 이게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의 어떤 출렁거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쭉 여론조사 지지율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일정 정도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점이 바로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민심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다는 거고요. 우리 대변인 말씀대로 인천 경기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본래 나고 자란 것이고 또 오랫동안 성남시장 지사를 거쳤기 때문에 일정 정도 이재명 지사와 이제 호각지세를 벌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의 민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인천 경기의 수도권 민심을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연동돼 있는 민심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저희들은 굉장히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지지율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올려주시죠. 지역별 지지율. 네, 방송 3사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지금 깜깜이 기간인데 그 전에 실시한 조사 결과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에서 이재명 후보가 20%대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일단 이 조사에서는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광주, 전라 지역은 광주, 전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11%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텃밭을 지킨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광주, 전라 지역에서는 약간 여유가 있어 보이고 이 조사 결과는 여유가 있어 보이고 윤석열 후보가 대구, 경북, 부울경에서는 조금 아쉬운 결과일 수도 있겠어요. 각자 우리 텃밭의 여론은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지 먼저 야당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사전투표를 부산에서 한 것도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어제부터 사실은 이 부울경을 돌고 오늘 이제 TK까지 올라가는 걸로 거쳐서 이제 내일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영남 지역에 대한 우리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는 제가 볼 때 저 지지율 여론조사에 나타난 수치보다는 높게 나타날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안동 출신이어서 TK 지역 일정한 소구력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이제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영남 지역의 유권자분들께서 정권 교체란 대의명분 안에서 전략적 선택을 할 거라고 믿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남 지역의 20, 30대를 고리로 많게는 30%, 네. 목표를 굉장히 높게 잡고 있어요.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다. 확실히 그 예전에는 이제 지역 투표 성향이 상당히 강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세대별 어떤 그 공감대라고 할까요? 그게 훨씬 더 이전 지역성보다는 세대성이라는 것이 중요한 투표의 요소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뭐 부산의 20, 30대나 뭐 광주나 저기 충청도의 20, 30대나 거의 동질한 어떤 문화적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지역별 판세를 분석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세대별 판세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4050에서는 공고하고 60, 70대에서는 당연히 국민의힘이 공고한데 20, 30대에 대한 분석이 좀 더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지금 현재로서는 20, 30대 특히 20대 남성 현상이 과잉대표되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 그 의외로 2030 여성층은 여론조사 시장에서는 조금 약한 고리에 놓여 있지 않는가. 그래서 좀 더 그 문제를 심층적으로 봐야 이 살얼음판 같은 선거 국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판세를 이렇게 보고 계시고 후반부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만 막판까지 정말 승부를 알 수 없는 초박빙 양상으로 올라갑니다. 후보들 유세전 격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신발끈을 굉장히 단단히 조여매셨어요. 나라의 비전은 뒤로 제쳐놓고 어떤 자리에 어떤 권력을 나눌 것이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이익에 따른 야합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대한 국민들이 과연 3월 7일, 3월 9일에 우리가 과거로 퇴행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이 민주당 정권 5년을 완전히 말아먹은 사람들이 바로 이재명 후보에게 몰려가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정부를 맡게 되면 민주당의 양식 있는 정치인과 멋지게 협치해서 국민 통합 이루고 경제 발전 이루겠습니다, 여러분. 더 나빠도 일단 교체하고 보자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맨날 정권 교체 왔다 갔다 무슨 시계춥니까? 왔다 갔다만 하게 중간도 있고 제3의 지도 있어야죠. 어제 아침에 우리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전격적으로 단일화를 성사시켰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철수한 것이 아니라
정권 교체해서 더 좋은 나라로 만들기 위해 진격하신 겁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마지막에 저 안철수 후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안철수 대표라고 해야 되겠죠? 네. 후보 어제 사퇴서까지 제출했으니까 아까 화면에도 김동연도 후보가 아니라 대표군요. 네. 김동연 대표랑 같이 유세하는 모습은 보였고, 근데 안철수 대표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어요. 언제쯤 가능할까요? 기다리고 계실 것 같은데 국민의힘. 당연하죠. 그러니까 2012년에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 때는 사실 안철수 후보가 억지 단일화에 그냥 사퇴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제대로 돕지도 않았고 투표날 미국으로 떠나는 바람에 사실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가 전혀 없어서 박근혜 후보한테 졌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그렇지 않고 두 분, 윤석열, 안철수가 사실은 정권 교체라는 절박한 대의명분 하에서 과학기술과 한국과 공정과 상식이라는 두 분의 정치적인 어떤 캐치프레이즈와 비전을 공유하는 이런 원칙에 의한 합의이기 때문에 저는 조만간 국민의당이 내부 입장이 좀 정리되는 대로 안철수 후보가 아주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지원 유세에 나설 거라고 보고요. 저 그래서 국민의당 쪽에 조금 수소문을 해보니까 오늘 이제 손편지로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당원들한테 이해를 구하는 걸 했고 일부 또 일각에서는 좀 사퇴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부의 내용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당 대표로서 안철수 후보가 본격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 유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니까 제가 볼 때는 주말부터는 충분히 적극적이고 선봉에 서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 유세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주말부터라고 해도 시간이 지금 대선까지 별로 안 남아서 안철수 후보 손편지 말씀하셨으니까 지지자들에게 손편지를 띄웠어요. 내용은 단일화 결과를 통해서 많은 분들께 아쉬움과 실망을 안겨드렸다는 점을 잘 안다. 솔직한 심경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시작했고요. 정권 교체에 열망을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고 동시에 안철수 대표가 저의 길을 가기를 바라는 많은 지지자도 계시다. 완주를 바라셨던 분들의 실망하시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무겁다라면서 자칫 정권 교체가 되지 못하는 상황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당에는 뭐 탈당하겠다, 후원금 돌려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뭐 빗발치고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단일화가 실제로 윤석열 후보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겠지만 좀 바람 말고 어떻게 보세요? 국민들이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많은 사건을 거치고 보면서 되게 높은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거든요. 공정한 상식과 원칙을 강조하는 정치 집단이 국민들에게 엊그제는 결렬이다. 뭐 저 사람 찍으면 손가락 잘라야 되겠다. 그 얘기한 지가 바로 몇 시간 전이었던 것 같은데 또 방송 토론에 나와가지고 논쟁을 하고는 그날 야밤에 전격적인 단일화를 했어요. 그 단일화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할 때 안철수 후보는 정책과 비전을 공유하자. 첫째. 두 번째는 여론조사에 의한 방식을 합의하자. 이런 과정을 연출하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는 아무런 액션이 없었고 사실상 파기됐고 버스는 지나갔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어떤 영문인지도 모르겠고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상식의 눈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상한 뭐가 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는 야합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그 야합 이상을 뛰어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몰상식한 선택이 아니었는가. 저는 그건 약간 힘에 의한 굴종이었다. 안철수 씨의 평상시의 언행과 그의 소신 그런 걸 봤을 때는 무슨 예기치 않은 어떤 사연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의심할 정도로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네. 충격적이었다. 야합이다. 어때요? 그래도 정권 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에게는 감동을 주는 모습이었습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2012년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단일화와 좀 다른 점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여론조사에서 앞서갔던 안철수 후보였는데 문재인 후보와의 여론조사 룰 세팅에서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문재인 후보의 고집이 세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냥 던지고 나간 거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번에 이 윤석열 안철수 후보는 그와 전혀 다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합이니 뭐 협박이라는 분까지 또 우리 윤호중 대표는 말씀하셨는데 제가 귀를 의심했는데 한밤중에 만났다고 맥주 마시고 협박할 게를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그전에 이미 두 차례에 이미 사후적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장제원 의원과 이태기 의원 사이에 두 차례에 상당히 많은 물밑의 조율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3일 날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비롯한 단일화에 그 제안을 했고 그 다음 20일에 거둬들일 때까지 한 번 있었고요. 20일 날 결렬선을 한 다음에도 27일 날 마지막 결렬을 또 최종 기자회견 할 때까지도 한 번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의 물밑에서 상당한 정도의 의견 조율이 있었고 다만 그때는 안 됐던 이유가 안철수 후보의 재가를 득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태규 의원이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윤석열 후보와 상당히 많은 공감대가 있었는데 마지막에 안철수 후보의 최종 재가가 되지 않아서 그게 결렬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아니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이 굴종하거나 한쪽이 협박이 된 게 전혀 아니라는 점은 국민 여러분께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국민의당 내부에서 많은 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오늘 손편지에도 안철수 대표 썼습니다만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가치의 절박함에 대해서 의견을 그냥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교체도 필요하고 정치교체도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정권교체 없는 정치교체가 가능하냐? 아니면 정권교체를 먼저 한 다음에 정권교체 연대 세력끼리 즉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새로 힘을 합쳐서 또 민주당의 좋은 분들과 서로 힘을 합쳐서 정치교체라는 새로운 미래를 열 것이냐 이런 선택에서 안철수 후보는 정권교체 절박함 속에서 만약에 분리돼가지고 단일화가 되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만약에 정권교체 실패한다고 한다면 그 역사적 책임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미 투표가 시작됐고 여론조사는 공표가 안 되는 기간이고 민주당이 기대하는 건 이거겠죠? 일부 실망한 국민의당 당원 지지자들이 이탈해서 이재명 후보를 찍는 이런 모습 아마 가장 기대하실 거고 중도층도 저게 뭐냐 안 되겠다 차라리 이쪽이 낫다를 기대하실 거고 반면에 국민의힘은 대세다 이제 이쪽 가야겠다 이걸 기대하실 텐데 효과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지금 읽고 있는 기세로는 훨씬 더 강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탈하는 국민의당. 지금 해외 교포 중에 16시간을 운전을 해서 투표를 하고 간 사람이 있습니다. 미주 쪽에서 그런 글이 있었죠. 그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은 사소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국민이 주권자거든요. 주권자의 주권 행위를 현격하게 해박놓은 일입니다. 그래서 안철수 방지법을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예요. 저는 그 주권 시대에 이렇게 소위 말해서 정치적인 위정자 이런 분들이 자기들끼리 공개되지 않은 밀실에서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걸로 마치 국민들을 선도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자체가 주권 재민 의식에 대한 결여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체제를 변화 발전시켜 왔거든요. 그런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을 가진 유권자들 눈에 봤을 때는 이 짓이 과연 공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정치 집단으로서 바람직한가에 대한 분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네. 당에서도 계속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을 텐데 흐름이 이걸로 좀 많이 바뀐 걸 체감하십니까? 저희들이 뭐 너무 안심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요. 끝까지 뭐 방심하지 않고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는 지금 기간이 들어왔기 때문에 못합니다만 여론조사 공표 직전까지 여론조사 했던 결과를 보면 그때는 물론 이제 단일화가 성사되기 전이죠. 성사되기 전이지만 단일화를 가정했을 때 3자 구도에서 누구를 택할 것인가에 됐을 때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선택하는 경우를 보면 거의 과반수 이상은 윤석열 후보에게 이동하고 있는 것이 여론조사 결과가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물론 이제 이 여론조사 결과를 다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한 7%에서 8% 정도로 남아 있어도 충성도가 높은 지지층 아닙니까? 안철수 지지층이 이 충성도 높은 지지층들이 갖고 있는 안철수에 대한 그 일체화는 뭐냐면 첫 번째가 정권 교체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5년 내내 정권 교체를 떠들었던 거 외에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정권 교체에 의해서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도 나왔고 대선 후보도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라고 하는 안철수 후보 지지층의 가장 첫 번째 가치가 있고요. 두 번째가 제3정당 중도정치, 다당제라고 하는 이제 정치 개혁의 이 완주 의사가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그럼 민주당과 같이 해서 이 정치 개혁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면 윤석열과 함께 새로운 정권 교체를 통해서 미래를 새로 정치 개혁의 힘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안철수 후보는 정권 교체와 함께 정치 교체를 가자고 선택을 하신 거고 여기에 아마 국민의당의 지지자분들도 대부분은 동의하실 것이라고 보고 물론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은 기권을 하시거나 심상정 후보로 가시거나 일부 이재명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 수 없는 거죠. 네, 지켜보시죠. 지금은 정말 투표함을 열어야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그 국민들의 마음이 정권 교체 쪽이 훨씬 큰지 아니면 정치 교체, 다당제 이쪽의 가치를 더 보고 있었는지 그거는 투표함이 열리는 날 9일 저녁 7시 반에 나오는
출구조사 결과 그때부터 한번 지켜보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대선 이제 정말 며칠 안 남았는데 승부가 어디서 갈릴까요? 요즘에 이제 막판 호소하는 포인트들을 좀 보면 이재명 후보는 20대 그중에서도 여성 이쪽 표를 조금 더 중요하게, 이게 더 중요해서라기보다는 아직 공략을 못해서 어떻습니까? 그쪽을 좀 중요하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여론조사 그 세대별 표집한 걸 보면은 20대에서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잡혀요. 그만큼 이제 과잉 대표되고 있는 거고, 20대 여성의 목소리는 자기들끼리의 그 커뮤니티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 이제 전국적인 여론 시장에서는 잘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잘 답변하지 않는 겁니까? 않는 거죠. 이제 어떤 문화적인 인식, 세계관 이런 것이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주류 기성인들보다는 완전히 다른 그런 정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의 정서는 국가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가, 또 나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세계에 대한 판단을 제3자가 누군가가 위력을 통해서 개입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합니다. 누구한테 줄서기도 싫어하고 대세 편승도 싫어하죠. 그런 그 20대 여성의 자기 감각을 존중해주고, 또 그들이 보호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에 대한 그 우리의 계약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들이 안전하게 독립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는 국가가 되겠다. 이제 그런 공약을 발표하면서 함께 하고자 하는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는 이런저런 지지 선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여론조사에서 그 격차를 좁히는 데 있어서 그 20대 여성층들의 적극적인 투표 의지가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지금 선거운동 막판까지도 정권 교체, 정권 심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오늘도 부패 원흉을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다. 운동권 패거리 정치에 속으면 안 된다. 이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제 막판에 저희 당에 아마 이제 그 막판 그 전략에 저는 주요하게 필요한 것은, 저는 이제 정권 교체 지지율이 워낙 일정 정도 일관되게 높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아름다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 교체의 그 열망들은 저는 한 그릇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저는 이제 승기는 잡았다고 보는데요. 마지막에 저희들이 좀 집중적으로 좀 선택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호남의 지지율을 어느 정도 끌어올리냐가 좀 관건이라고 봅니다. 특히나 제가 이제 전북 출신인데요. 보면은 호남의 지지율이 뭐 이준석 대표가 말한 처럼 그렇게 높게 나올 일은 없겠지만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좀 느끼고는 있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이 전남 광주와는 좀 다른 그 어떤 민심의 흐름이 있다는 걸 지금 느끼고 있고요. 또 하나 우리 당에서 마지막까지 계속 그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통합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라고 하는,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야당의 어떤 이 정권 교체 정당성을 강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남은 기간 동안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하면 남은 5년 동안 이제 새로운 정부를 출범시켰을 때 윤석열 후보 5년 동안 통합과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와의 연대 이후에도 민주당 내에 좋으신 분들, 그다음에 민주당이 온건한 진보 야당으로 변신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당도 안철수 후보와의 합당을 통해서 중도 보수 정당으로서 합리적인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서로 좀 변화하는 그런 혁신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새로운 대통령제 하에서의 여야가 좀 통합할 수 있는 협치의 가능성들을 윤석열 후보가 좀 강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통합, 협치 이거는 대선 후가 정말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대선 전국이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가능할지 과연 지켜보겠습니다. 책임은 결국 정치인들이 있는 거죠. 집권 세력이 아마 있을 거고요. 네, 이번 선거 막판까지 네거티브 검증이라고 해도 좋겠죠.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시력 조작을 통해 부동시 진단서를 내놓고 병역을 기피했다라는 의혹의 구체적인 증거가 확인됐습니다. 우리는 아직 정전체제 하에 있고, 그런 만큼 국군 통수권자의 국방의 의무에 대한 의혹은 추호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온몸으로 진짜 특검법 처리를 상정 자체부터 막아오더니 사전투표 불과 하루 앞둔 어제 가짜 특검 하자면서 쇼를 벌였습니다. 도둑이 도둑 잡을 수사관을 그 도둑이 선정하겠다라고 하는 거, 이거 말이 되겠습니까? 웃지 못할 코미디입니다. 대장동 사업 설계자이자 결재권자인 이재명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름만 여러 차례 언급하면서 윤석열 특검만 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네, 막판까지 뭐 전쟁 같습니다. 자, 각자 막판에 이런 부분들은 정말 그냥 넘어가기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여당에서는 부동시 의혹 고리로 병역 면탈 관련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 우리 윤석열 후보가 선제 타격론, 사드 배치론, 또 때로는 뭐 멸공 캠페인도 할 정도로 그렇게 애국지사인 것 같이 언행을 하고 계십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의 청년들을 사지에 몰아넣은 그 선택을 하는 사람은 그 높은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져야 됩니다. 뭐 병역 면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제 잘 아시겠지만은 윤석열 후보는 TV 토론에 나와서 원고도 잘 이렇게 읽고 계시고 언행에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도 없고 뭐 당구도 500을 친다고 하십니다. 근데 이제 부동시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계단을 내려갈 때 함부로 이렇게 발을 내딜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이제 그 장애가 있는 것인데 군대 갈 때는 분명히 있었던 것이 공무원 임용될 때 그게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주권자로서는 예리하게 그 문제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고 또 우리 뭐 후보에 대한 반론은 뭐 다음에 다시 하면 되겠죠. 네. 네. 네, 뭐 부동시로 군대 면제된 것은 이미 2019년에 그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때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서 다 해명이 되고 다 통과가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걸 지금 와가지고 이제 다시 또 무슨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는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윤석열 후보랑 가깝게 좀 있을 기회가 있었는데요. 운전면허증이 없습니다. 운전면허증 없는 이유를 제가 물어봤어요. 부동시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따기가 굉장히 부적합해요. 운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좌우 시력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특별한 보조적 장치를 갖지 않고는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말씀만 드립니다. 네. 반면 야당에서는 특검 가짜 특검쇼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네. 지난 이제 마지막 그 TV 토론에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 특검을 하시죠, 막 동의하시죠 해서 몇 번을 물어봤고 윤석열 후보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수사를 해야죠 하고 이제 끝난 적이 있었는데요. 이 특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민주당에서 아마 특검 수사 요구서를 제출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가 이제 쇼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특검 대장동 특검 논쟁은 건 저는 이제는 뭐 시기가 다 지났고. 다음 주면에 이제 대선의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이재명 후보가 정말 천하의 국민들 앞에서 약속했듯이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또 민주당도 하기로 약속한 만큼 저희들은 이미 지난해 9월부터 특검을 하기로 일관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산 저축은행을 넣든 뭘 형수 아버지 집 구입을 넣든 타도도 좋습니다. 특검을 다 해서 지금 미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누가 범죄인지 밝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네, 뭐 대장동으로 뭐 엄청나게 많은 공격을 특히 이제 국민의힘과 이제 언론, 수구 언론들이 공격을 많이 했는데 밝혀진 사실이 없어요. 특히 이재명은 인허가권자로서 어떠한 경제적 혜택을 받은 것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녹취록에 보면은 김만배 누나가 윤석열 씨의 부친의 집을 공교롭게도 사준 거, 뭐 직속 상관이었던 최재경 검사나 박영수 특검 그런 분들이 50억 클럽에 가입되어 있는 것, 여러 가지 것도 브로커에게 커피 타주고 해줬다는 것,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이거는 대한민국 그 기득권의 최상층, 그 검경, 뭐 법관, 고관 대작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닌가. 오히려 이재명은 누명 씌우기의 희생양이 되었던 것 같아. 이런 느낌을 갖고 있죠. 네. 자. 이런 검증도 참 너무 많이 들어서 국민들이 대부분 이제 판단하셨을 것 같아요. 대부분 결집돼 있고 남아있는 표는 많지 않습니다. 여론으로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근식 교수, 김우영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